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에듀 언어 강사 김우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그 특강 두 번째 시간이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순수시하고 차별시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순수시 중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제일 많으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자 그랬고, 첫 번째 님과 헤어져서 님이 부재한 상황, 두 번째는 혈육, 그 중에서도 이제 죽은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정주영 선생님의 유리창을 봤지요. 오늘은요, 그 부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고향이 너무나 가고 싶은데 고향이 내 옆에 없는 부재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느껴지는 아픔을 노래한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을 무척 그리워하는 감정을 특별하게 향수라고 하지요. 그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재 고고 끝나고 난 다음에요. 슬픔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서 이상향을 동경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슬픔을 노래하는 것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프린트 보시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이용학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잠깐 봐주시면 이 우라지오가 어디냐면요. 러시아에 가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라지오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운 항구에 있다는 거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타국에서, 타지에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연이 총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1연부터 시작해서 2연, 3연, 4연, 그 다음에 5연, 6연, 그 다음에 7연, 그 다음에 8연, 총 이렇게 8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쪼개자면 이 작품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1년,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모 1번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연까지냐면 6연까지요. 여기까지가 네모 2번. 그 다음에 7연과 8연을 묶어서 네모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연으로는 총 8개지만 내용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셋으로 쪼갤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째 줄 보시면 삽살개 짖는 소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인데요. 거기에 좀 대괄호 표시를 해줄래요? 눈보라에부터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 그랬습니다. 섣달 금음.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이니까요. 이 눈보라라는 시어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로 느껴집니까? 마이너스로 느껴집니까?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은요. 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냉혹한 현실. 특히 이 작품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그 현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섣달 금음은 여러분 이제 언제냐면 음력으로 따졌을 때 고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 다음 날이 뭐예요? 설날이죠, 설날. 그럼 여러분 이 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라는 거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내일 설날이 되는 건데 타국에서 그것도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가 당연히 명절날 고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거기 대괄호로 좀 묶고 갈까요? 밤이부터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인 것처럼 손을 흔든다 그랬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이 부분은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이 쓰인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불타는 소원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불타는 소원. 이것도 그냥 대괄호로 이렇게 묶을까요? 불타는 소원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불타는 소원으로 내가 이 부두로 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이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 소망 내지는 소원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부분이 끝났는데요. 보시다시피 타지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쪼개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이 눈보라치는 현실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 부분, 이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아랫부분에 조금 공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아예 올게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모 2번 부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첫 번째,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연 부분인데요. 걸어온 길가에다가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요. 1번, 걸어온 길가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그랬거든요. 두 번째, 찔레 한 송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걸어온 길가는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의 나의 인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걸어온 길가는 지금 과거의 삶을 의미하고요. 과거의 삶에 찔레 한 송이조차 없었대요. 결국 꽃이라는 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니까 아름답고 좋은 기억, 그 중에서도 한 송이니까 작고 아름답고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하자면 작은 행복.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금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아롱범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의 아롱범은, 여러분 여기 있는 아롱범은요, 무슨 말이냐면 표범입니다. 그래서 나의 표범은 그랬는데 사실은 표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적 화자 본인을 표범이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적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자기 자신을 표범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표범은 어떻습니까? 맹수죠. 그래서 정글에서 다른 것을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롱범은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맹수처럼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맹수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 본인의 모습이고요.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맹수처럼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어쨌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무척 당당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 곱슬머리죠. 곱슬머리랑 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기 있는 우라지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이 우라지오는 시적 화자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이었죠. 이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마우제가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제 말이 러시아어가 되겠죠. 이것도 들려주셨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 꺼정. 여러분 그 부분 좀 체크하고 갈까요? 자, 네 번째인데요. 졸음졸음 귀 밝히는, 거기서부터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 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정. 그 두 줄이요. 그 두 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가 잠이 들고 등불까지 잠이 드는 거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깊어가는 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갖다가 두 가지 감각을 썼죠. 첫 번째는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가 잠이 든다 그랬으니까 귀라는 게 등장했으므로 어떤 이미지? 청각적. 그 다음에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을 감다 그랬는데 등불의 모습은 뭘로? 눈으로 확인하죠? 시각적. 그래서 깊어가는 밤을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눈 감을 때 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해치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5번 무지개처럼 어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 같으니까 이것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무지개는 되게 예쁘죠. 플러스 이미지고 어머니의 입김이 이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자식에 대한 다정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앞부분은 현재 이야기였고요. 뒷부분은 지금 과거를 다 회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부분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쁘죠. 그렇죠. 화목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그랬습니다. 어린 기억의 새야. 그것도 좀 묶고 갈까요? 어린 기억의 새야. 어린 기억의 새야 그랬는데 어린 기억의 새도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시적 화자 본인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시적 화자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성스럽다. 귀성스럽다는 말,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 새가 날개를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이제 자신의 어떤 회상이 이렇게 불러 일어나는 것을 새가 이렇게 날개를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2번 파트가 끝났는데요. 네모 2번 파트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여기는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잠깐 봐주시면 여러분, 현재 부분은 앞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냉혹하고 힘든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부분이 마이너스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다시 와주시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가 존재했던 그 고향의 모습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죠. 여기는 플러스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어서 여러분 네모 3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모 3번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기 체크하고 가시죠. 첫 번째는 드나드는부터 배 하나 없는 지금 그랬습니다.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자면 마이너스죠. 특히 여러분, 시적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 배가 하나도 안 드나들면 고향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다는 건 절망적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드나드는 배 하나도 없는 지금 그랬으니까 시제가 다시 언제로 넘어왔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것이죠. 그렇죠? 드나드는 배 하나도 없는 지금, 부두의 호젓선, 호젓하다는 말은요, 고요하고 쓸쓸하게 이런 뜻입니다. 고요하고 쓸쓸하게 서 있는 나는 맷비둘기가 아니건만, 그래서 여러분들 맷비둘기 중요합니다. 맷비둘기가 중요한데요. 맷비둘기가 아니건만, 그 다음에 날고 싶어 그랬어요. 날아서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라면 날아갈 텐데 비둘기가 아니라 못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맷비둘기는 사실은 뭐냐면 시적 화자에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고향에 가보고 싶어 하는지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주는 사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보여주는 사물이죠. 그렇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고 싶어 너무 간절하게 날아서 가고 싶은 것이죠.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저렇게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얼음이 두꺼우면 여러분들 배가 떠날 수 없지요. 결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등대와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아주 독특한데요. 지금 이 시에서 등대는 여러분 등대는요. 배가 왔다 갔다 할 때에만 자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빛을 비춰주면서 그 배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너무 두껍죠. 배가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등대는 지금 쓸모 있는 것입니까? 쓸모 없는 것입니까? 쓸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대와 나라 그랬는데 등대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둘 다 마음은 어때요? 나도 고향으로 가고 싶고 등대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지만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깨운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4번 거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요. 말 그대로 꽉 막힌 상황이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네모 3번 파트 보시면 여기는 또다시 시제상으로 지금으로 넘어왔으니까 현재에 해당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오도 가도 못할 우라지요.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날이죠. 섣달 금음날 다음 날이 명절인데 너무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이용학 선생님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였고요. 현실이 더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과거의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고 또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현재 고향에 갈 수 없는 나의 아픔이 더 커지겠지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두꺼워서 못 간다는 말 상당히 신선하고 좋지요. 예. 자, 그러면 총정리 좀 할게요. 보시면 갈래는 서정시 자유시, 성격은 회상적이고 애상적이다 이렇게. 제재는 어린 시절과 현재의 삶인데요.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토속어를 많이 썼죠. 특징은. 그 다음에 현재, 회상, 현재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과거, 현재의 순서. 맞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처절하게 고향이 그리워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노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향토색이 짙은 시어를 쓰고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과거와 현재의 삶이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대립 맞죠, 여러분? 역시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의지가 드러나진 않았죠,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양한 비유로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특히 아롱범이나 새 같은 거 있었죠? 5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인물,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진기는 객지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가끔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보면서 자기가 자란 고향 마을을 떠올리곤 한다. 그게 맞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 시의 맷비둘기와 보기의 기러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 하느냐. 강성의 기러기는 나의 애를 끊으며 정북 고향으로 높이 날아가는구나. 나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니까 더 고향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러기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맷비둘기도 여러분들 부러움의 대상이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사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맷비둘기와 똑같은 거니까 3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기억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을 쓰시오 그랬는데 얼음이 두껍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얼음이 두꺼워서 출발할 수 없으니까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절망감 내지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절망감 내지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감. 절망감 또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감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부재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님의 부재, 혈육의 부재, 고향의 부재. 여기서 오는 슬픔의 감정들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여러분들 이상향을 동경하지만 좌절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슬픔을 맛보는 작품 얘기를 할 건데요. 칠판이 너무 꽉 찼으니까요. 얼른 지우고 와서 새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어지는 작품은요. 추천사라는 작품입니다. 무척 유명한 작품이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인데요. 어찌되었든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누구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꿈을 꾸시죠. 예를 들면 교실에 들어가면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소녀시대 누나 같은 학생들만 꽉 차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실에 들어가면 빅뱅 오빠들 같은 사람들 혹은 동방신기 오빠들 같은 사람들만 꽉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 꿈은 좌절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거기서 많은 아픔들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향을 동경하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추천사라는 작품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 추천사에서 추천은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근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혜. 근혜가 추천사인데요. 근혜라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혜는요. 기본적으로 상승, 올라가는 운동도 합니다만 뒤이어서 하강, 내려오는 운동도 하죠. 그래서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다 함께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상승은 플러스니 마이너스인지 구별하면 플러스인 것이고 하강은 마이너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상승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강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조금 분명히 하자면 하늘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 시적 화자가 어떤 이상향, 초월적 세계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늘로 띄워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크게 다시 내려오면서 땅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혜라는 기구 자체가 하늘로 도달하고 싶은 열망과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근혜가 특별히 뭐가 되냐면 역설적 상징물이 돼요.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 상징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혜라는 것이 늘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도 이상향을 동경하고 좌절을 맛보지만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근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이 작품은요. 연으로 따지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1연부터 5연까지 5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향단아 그네줄을 빌어라 그랬어요. 향단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시적 화자가 누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향단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춘향이밖에 없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춘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그네줄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 바다로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먼 바다에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바다의 의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를 바다로 좀 밀어내려는 것이니까 바다가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바다는 일단 이상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향이 어디에 있대요? 멀리 있대요. 멀리. 그래서 이 먼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거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멀리 있는, 현실에서 도달하기 아주 어려운 곳에 있는 그 이상향으로 그네줄을 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내어 밀듯이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내어 민다는 거 행동으로 한번 보여볼래요? 어떻게 미는 겁니까? 배를 이렇게 미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는 모양이 꼭 뭐하고 비슷합니까? 향단이가 춘향이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나를 마치 배를 미는 것처럼 그네를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도달하고 싶은 바다, 이상향까지 나를 좀 밀어라. 향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년 부분에서는 요거, 먼 바다의 의미를 좀 체크하셨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갈게요. 2연 보시면. 이 다소 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여러분들 수양버들나무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양버들나무와, 여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백앤모에 뭘 놓았다는 뜻이게요? 수를 놓았다는 뜻입니다. 수 놓는단 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백앤모에 수를 놓은 듯한 풀꽃더미. 백앤모에 풀꽃더미를 얼마나 예쁘게 수를 놓았겠습니까? 그 풀꽃더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풀꽃더미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풀꽃더미로부터, 그 다음에 자잘한 나비 새끼 그랬는데 나비 새끼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로부터 그랬는데 꾀꼬리에도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꾀꼬리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다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대상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죠. 얘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보내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가 속해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상향이라면 내가 벗어나고 싶은 세계는 현실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들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들이 너무 예쁘죠. 수양버들나무도 그렇지만 수놓아져 있는 풀꽃더미나 나비들이나 꾀꼬리들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긴 한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이상향을 향해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떠나가지고 이상향으로 도달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연으로 갈게요. 예, 이쪽으로 와주시면 3연으로 갈 건데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산호하고 섬이 나왔는데 산호하고 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하늘로 이번에는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금 뭐냐면 이상향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로 보내달라 그랬냐면 바다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하늘로 보내달라 그러느냐? 바다로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산호하고 섬이 있어요. 바다에 배가 쭉 가는데 산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배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좌초될 수 있습니다. 또 섬이 있으면 섬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즉 바다라는 공간은 산호와 섬이 있는, 즉 뭐가 있는, 장애물이 있는 곳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생각해보세요. 하늘은 장애물 하나도 없죠. 비행기 떠다니는데 걸릴 것이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로 밀어달라 그랬는데 산호와 섬 같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번엔 어디로? 하늘이라는 이상향으로 나를 밀어 올려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채색한 구름같이 그랬는데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구름에 동그라미 치시고, 구름의 경우는
나를 꼭 구름 요 녀석처럼 밀어 올려달라는 거죠. 구름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라는 이상향에 존재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구름은 내가 뭐 하는 대상이냐면 동경의 대상입니다. 나도 구름처럼 하늘로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동경의 대상이고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왜 울렁이죠? 기대감 때문에, 설레감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올려다오 이겁니다. 그래서 그네가 한참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면은 그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 자, 그런데 사연 보세요. 서울어 가는 달같이는 그랬는데 사연에서는 뭐에 좀 체크를 하시냐면 첫 번째 서라는 말하고 두 번째 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두시면 서는요 서방정토라는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달같이는 그러니까 달은 이상세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상세계 가고 싶은데 달이 가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달도 앞에 있는 구름하고 똑같이 뭐냐면 내가 동경하는 대상입니다.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가 중요한 건데 세 번째 나는부터 묶으시면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사면 부분이 한창 하늘에 도달할 것처럼 막 업돼 있었던 분위기였죠. 근데 결국은 내려오게 되니까 뭘 느끼는 겁니까? 나는 달같이는 갈 수가 없겠구나. 자기가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죠. 한계를 인식했으니까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적 화자는 뭘 선택하는지 봅시다. 뒤에 오연 봤더니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랬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면요. 오연인데요. 이번에는 포기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 묶어주시면 1번이죠. 1번.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랬어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그랬습니다. 한계를 인식했지만 계속 올려달라는 거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번에는 파도처럼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파도 생각해 보세요. 파도도 늘 이렇게 치죠. 그런데 이게 끝점을 도달합니까? 다시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 파도가 이어지죠. 이 파도가 끝나면 또 그 다음 파도가 이어지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즉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올려달라는 건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결국 끊김없이 끝까지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상승에 대한 이상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꺾지 않고 시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요. 그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작과 함께 연결해가지고 이상세계에 대한 열망, 좌절, 하지만 끊임없는 어떤 시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종합정리 좀 할 건데요.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낭만적, 상징적, 초월적, 그리고 불교적입니다. 아까 서방종토 이런 거 있었죠? 제재는 그네 뛰는 춘향이고요. 주제는 초월적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죠. 어저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대화체의 목소리였고요. 특징은 고전소설을 모티프로 했다. 춘향전이라는 고전소설이 모티프가 되었죠. 그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의 형성. 특히 여러분 사면 부분에 나를 밀어 올려다오, 나를 밀어 올려다오,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그래서 여러분 밀어 올려다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율과 의미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 네 번째 춘향과 향단이의 대화 형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전체적인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건데요.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죠.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대립적 의미의 시어들이 쓰이고 있다. 저 앞부분에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것들과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들은 대립적 시어가 맞겠죠? 맞습니다. 2번,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모티프로 한다. 맞죠? 3번, 대화 형식을 빌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향단이와 춘향이의 대화 맞지요? 4번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아득한 거리감으로 여러분 이상향을 추구하는 시지 삶과 죽음을 논하는 시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네는 초월의 의지와 그 필연적인 좌절이라는 이중적 의미 제가 역설적 상징물이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1번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이거 사랑노래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부정적 현실로부터 이상향으로 도피를 꿈꾸고 있다는데 도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틀렸고요. 3번 현실적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 있다. 도달 못했지요. 틀렸습니다. 3번 현재의 삶에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인데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역시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3번 초월적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시 아까 어디였죠?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이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거기에서부터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 사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기에 씌워준 기억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는데 기억은 하늘 이상향이고요. 아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깃발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한 그는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해원 그곳이야말로 손을 흔드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상향이 되겠죠. 정답은 2번 해원이 되겠습니다. 5번 시어가 지니는 의미의 속성에 따라 A부터 E를 적절하게 묶은 것 그랬는데 일단 A에 해당하는 근해줄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벳 E 마지막에 있는 이 파도 이것은 계속 밀어 올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A하고 E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있는 나비새끼 꾀꼬리 그 다음에 B에 있는 나비새끼 꾀꼬리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그거 하나 따로 떼시고 그 다음에 C에 있는 구름 D에 있는 달은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죠. 그걸 하나로 묶으시면 되죠. 그러면 A, E, B, C, D 이렇게 묶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추천사까지 마무리 지었거든요. 슬픔의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 부재하고 있는 상황하고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그에 대한 좌절을 다룬 시를 모았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형태의 시들이니까요. 개념을 좀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와 현실이라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시 공부할 건데요. 아마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